교수님, 오늘은 토크 원칙의 마지막인 카인드니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을 보니 앤더슨 쿠퍼와 스티븐 콜베어의 감동적인 인터뷰 이야기로 시작하시던데요. 네. 2019년 6월 앤더슨 쿠퍼가 어머니 글로리아 벤더빌트를 잃은 지 2달 뒤 CNN 프로그램에 스티븐 콜베어를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 큰 상실을 경험했어요. 쿠퍼는 10살 때 아버지를, 21살 때 형을 잃었고, 콜베어는 10살 때 비행기 사고로 아버지와 두 형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제가 방송에서 접한 것 중 가장 인상적인 대화로 손꼽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200만 회를 훌쩍 넘었어요. 어떤 내용을 나눴나요? 쿠퍼는 큰 상실을 경험하면 그 이전에 자신과 이후의 자신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인생의 시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캄보디아 폴포트의 영년 같은 거죠. 콜베어가 공감하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요. 과거의 저는 또 다른 스티브예요. 아버지와 형들이 죽기 전이 그 소년 말이에요.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경험이 자신의 성격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놀랄 만큼 진실한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 차이를 보인 부분도 있었나요? 네, 10분쯤 흘렀을 때 흥미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쿠퍼가 말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에게 흉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오는 악당처럼 얼굴의 위아래로 길게 그어진 흉터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의 나는 원래의 진짜 나가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콜베어가 자세를 약간 고쳐 앉으며 반대했습니다. 안경을 벗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두말할 나위 없이 원래의 진짜 당신이에요. 중요한 지점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애정과 배려가 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실천적 가톨릭 신자인 콜베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물론 한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믿는 신앙에 따르면요. 다른 버전의 인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지금의 인생을 감사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평소 종교적 신념을 잘 드러내지 않는 쿠퍼는 메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요. 쿠퍼는 뭔가 북받쳐 오르는지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목소리를 떨면서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긴장된 순간이었겠네요. 콜베어는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강 얼버무리지도 질문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어딘가 한 곳을 바라보며 말없이 있다가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콜베어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는 과정에 감사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최대한 충실한 경험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 경험은 저에게 선물을 주니까요. 이 대화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방송이 나가고 입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대화를 2019년 최고의 TV 장면으로 꼽았어요. 시청자들은 특히 두 사람이 서로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태도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한 시청자는 유튜브에 인터뷰 주제가 인터뷰 진행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다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또 다른 시청자는 콜베어가 단호하게 내라고 할 때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토크 원칙을 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대화 내내 쿠퍼와 콜베어는 주제를 관리하고 진심 어린 질문을 하며 분위기가 처지지 않도록 간간히 가벼움을 더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20분 동안 14개의 질문을 하고 2에서 3분에 한 번씩 웃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대화를 마치 대화가 아닌 포옹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이 보여주는 배려입니다. 둘은 눈을 맞추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성껏 듣고
웃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에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배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상대방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또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가능하진 않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의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배려란 격려, 솔직한 피드백, 새로운 아이디어, 웃어주기, 도전적인 질문, 휴식 등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가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려가 왜 어려운가요? 우리의 자기중심적 본능 탓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장 피아제에 따르면 아동은 7세쯤 극단적 자기중심성 상태를 벗어나면서 차츰 주변 사람에게 자신과 다른 관점과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세 이후에 극단적 자기중심성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벗어날까요? 사실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사례가 있나요? 심리학자 보아즈 케이사의 최근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피험자를 둘씩 짝지어 서로 등을 맞대고 앉게 했어요. 한 사람은 화자, 다른 사람은 청자 역할이었습니다. 화자에게 특정 상황을 가정하게 한 뒤 관련된 말을 파트너에게 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요즘은 무슨 일로 바빠요? 라는 질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짐작한다. 는 의미일 수도 있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청자는 85%의 경우에 자신이 화자 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생각했고, 화자는 70%의 경우에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청자가 맞게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자가 화자의 의도와 같은 뜻으로 이해한 경우는 44%에 불과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말했듯이 의사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K사는 자신의 연구가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늘 경험하는 이해에 대한 커다란 착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에서 배려와 관련된 문제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워주기도 힘듭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면 더욱 그렇죠. 존중의 언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 4월 한 달간 오클랜드 경찰서의 경찰관 245명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 사례 981건의 보디캠 녹화 자료를 분석했어요. 총 183시간의 녹화 자료에서 경찰관의 발언 약 3만 6천 개를 확보해 22가지 언어적 특징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 표현인가에 따라 등급을 매겼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존중의 언어에 대한 3가지 규칙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존중의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있고 자신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며 관심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째,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세요. 출발점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성을 언급하는 정중한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했어요. 반면 이름만 부르거나 형씨, 자네 같은 격식을 갖추지 않은 호칭을 사용하는 경찰관은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기분 좋게 하세요. 시민들은 좋은, 대단한, 멋진처럼 긍정적 정서를 지닌 말은 존중하는 언어로, 나쁜, 엉망인 같은 말은 존중하지 않는 언어로 느꼈어요. 긍정적 언어는 상황이 만족스럽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부정적 표현은 부정적 감정을 자아냅니다. 셋째, 소중한 존재로 여기세요. 아, 미안합니다. 감사해요. 잘하고 있어. 걱정 마. 괜찮아. 같은 사소한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건강이나 안전, 편안함, 행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례함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나요? 심리학자 트레버 포크와 연구팀의 연구가 중요합니다. 무례함을 비롯한 부정적 언행은 감기처럼 퍼진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즉 부정적 언행이라는 바이러스는
널리 퍼져 전염되기 쉬우며 누구라도 그것을 다시 퍼뜨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에게 직장인이 회의에 지각해 심한 말을 들으며 질책당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늦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체 왜 그래? 자네 해고야. 그런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나요? 네. 피험자들은 자기 자신이 타인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아닐지라도 목격한 장면이 마음속에 각인돼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지각을 하면 과거에 들은 무례함의 언어가 재가동되어 그들 역시 지각한 사람에게 무례한 언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자 캐슬린 보스의 연구는 오전 중에 작은 무례한 행동을 한 번만 목격해도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소하더라도 무례한 언행을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냉소적 관점과 무례함에 악순환이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더 무례하게 행동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도 있으신가요? 언젠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영자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강의하는 날이었는데 한 기업 중역이 다가와 이 강의가 자신이 시간을 투자해 들을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유일한 여자 교수였거든요.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듯한 그 사람이 몹시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동료에게서 그 중역이 중병을 앓고 있어 무리하면 안 돼서 꼭 필요한 강의만 신중하게 선택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질문은 저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타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택해야 할 최선의 전략은 설령 쉽지 않더라도 일단은 상대방에게 선의가 있다고 믿으며 지나치다 싶을 만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려해서 듣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존중하는 언어는 배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배려해서 말하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어요. 미소 짓기, 고개 끄덕이기, 웃기, 상대방을 향해 몸 기울이기 등이죠. 이런 조언은 유용하지만 저는 배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듣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비언어적 신호를 이용해 경청한다는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과 인지력을 상대방에게 쏟으면서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실제로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진짜 듣기와 인상만 주는 듣기의 차이는 뭔가요?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인상이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전달된다면 실제로 열심히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언어적 신호입니다. 후속 질문을 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는 것, 앞에서 발언한 누군가의 공을 인정하는 것, 아까 언급한 이야기나 소재를 다시 불러오는 것 등이 그런 언어적 신호입니다. 미소나 고개 끄덕임 같은 비언어적 신호는 귀를 기울인다는 인상을 주지만 거짓으로 가장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언어적 신호는 진심으로 열심히 들어야만 보낼 수 있어요. 반응성이라는 개념도 있죠? 네, 언어적 신호는 반응성의 지표입니다. 반응성은 청자가 자신의 이해와 긍정,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를 뜻해요. 어떤 사람이 대화 상대가 내 말을 경청해준다고 느꼈다라고 말한다면 그 상대는 반응성이 높은 것입니다. 반응성은 배려하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좋은 대화자가 적극적으로 듣기를 실천한다면 훌륭한 대화자는 반응하며 듣기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높은 반응성은 친밀감과 애착, 정서적 건강함을 높이므로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믿을 만한 징후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경청하는가?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경청하고 있을까요? 철학자 에이브러햄 케플러는 양쪽 모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화를 이인 독백이라 칭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 역시 생각 이상으로 이인 독백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심리학자 브루노 갈란투치와 게러스 로버츠의 실험에서 피험자의 27에서 42%가 대화 파트너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새로운 파트너가 피험자의 성별을 틀리게 언급하는 분명한 실수를 했는데도 말이죠.
제가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대화 시간의 76% 동안 집중해서 듣고 24% 동안에는 딴 생각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대화 시간 중 약 4분의 1 동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우울하게 느껴지는 결과죠. 하지만 긍정적 측면도 발견했습니다. 피험자들은 동기부여 요소가 주어지자 듣는 태도를 재빨리 수정했어요.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대화할 때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반응하며 듣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훌륭한 대화자가 되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관심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추임새 피드백. 쿠퍼와 콜베어의 대화에서 추임새의 예를 볼 수 있나요? 완벽한 예시가 있습니다. 쿠퍼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린다는 점을 언급했을 때 콜베어가 중간중간 끼어들어 짧게 반응했어요. 쿠퍼는 처음 만난 사람이랑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래요. 그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해요라고 말했죠. 이때 콜베어는 음음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쿠퍼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라고 하자 콜베어는 당신이 죽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는 줄 알죠라고 했고, 쿠퍼가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라고 하자 콜베어는 맞아요, 항상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콜베어는 쿠퍼의 말에 곧장 덧붙여 문장을 완성합니다. 남은 평생 동안요. 추임새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추임새 피드백은 적절한 순간에 청자가 긍정하거나 격려하거나 이해했음을 알리는 언어적 신호입니다. 이는 기반 다지기라는 협력 과정의 일부예요. 심리학자 제닛 바벨러스의 연구에 따르면 기반 다지기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화자가 정보를 제시한다. 청자가 그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음을 드러낸다. 화자가 청자의 말을 인정하거나 바로잡는다. 대화에서 청자는 추임새를 통해 화자가 하는 이야기에 공동 진행자가 됩니다. 오, 맞아, 정말 그래요. 같은 추임새가 없으면 화자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으며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짜 추임새는 독이 된다. 추임새도 가짜로 꾸밀 수 있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비언어적 신호와 마찬가지로 추임새도 때로는 가짜로 꾸밀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짜 추임새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벨러스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 덜 집중할 때는 집중할 때보다 추임새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성으로 일반적인 추임새만 넣자 말하는 사람은 기운이 빠지고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화자에게 집중한 구체적인 추임새는 발화 내용의 흐름을 성의 있게 따라가며 화자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요. 콜베어가 당신이 죽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는 줄 알죠? 또는 맞아요, 항상 해요라고 반응하며 쿠퍼 이야기의 흐름을 긍정하고 강조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후속 질문, 끼어들기,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끼어들기는 흥미로워요. 제가 동료와 함께 진행한 연구는 주제에서 벗어난 끼어들기는 거슬리는 행동이지만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끼어들기는 청자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으며 공동 진행자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문장을 받아 마저 완성하는 것도 일종의 끊어들기죠. 이런 종류의 끼어들기는 활기 넘치는 대화와 적극적인 듣기가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대화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됐다는 신호입니다. 존과 클레어의 대화 실험, 작곡에 대한 연구도 하셨다고요? 네, 2017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험자 204명을 모집해 2명씩 팀을 이루게 했어요. 그리고 각 팀에게 15분 안에 독창적인 노래를 만들어 녹음하라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둘 중 가수를 맡은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프로듀서를 맡은 사람은 의사결정권을 지녔어요. 우리는 그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대화하는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존과 클레어의 대화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클레어는 존에게 음악 취향을 물어봤어요. 클레어가 어떤 종류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라고 묻자 존은 그러니까 라고 답했고,
클레어는 당신은 목소리가 굵고 낮은 편이군요. 그렇다면 이라고 이어갔습니다. 존이 솔 같은 게 어떨까요? 약간 펑키한이라고 하자 클레어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답했죠. 클레어는 처음부터 존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그의 길을 살려줬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고려하기 전에 존의 취향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클레어가 배려를 어떻게 실천했나요? 클레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끝내주는데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같은 긍정적 표현을 쓰면서 존과 함께 있어 즐겁다는 느낌을 전달했어요. 그녀는 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가 관심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은 물론이고 반응하면서 경청했어요. 잘하네요. 그 부분 정말 좋았어요 라고 긍정하고 아하, 맞아요 맞아 하며 밝게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15분 동안 완성한 노래는 레몬 머핀이라는 귀여운 곡이었어요. 곡을 만들 때 클레어는 노래의 주제를 정해볼까요? 아, 어떻게 해야 하지? 전 이런 걸 잘 못해요 라며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했고 존도 저는 노래 실력이 별로예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몇 분 뒤 클레어는 존의 그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를 인정해줬습니다. 아까는 노래 실력 별로라더니 잘하네요. 멋져요. 완전 가수 같아요. 이게 바로 반응하며 듣기에 훌륭한 예입니다. 클레어와 존의 노래는 우승 상금을 탔어요. 3년 뒤 쿠퍼는 어떻게 됐나요? 두 사람의 대화는 쿠퍼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영향을 미쳤습니다. 3년 뒤인 2022년 그는 상실과 슬픔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 올 데어 이즈를 시작했어요. 이 팟캐스트의 첫 에피소드는 공개 후 이틀도 안 돼 팟캐스트 차트 정상을 찍었고 다운로드 수가 4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쿠퍼는 자신이 콜베어와의 대화에서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도 팟캐스트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누구나 상실을 경험합니다. 저마다 방식은 달라도 세상 사람 누구나 걷는 길을 나도 걷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팟캐스트에서 쿠퍼는 이렇게 언급했어요. 스티븐의 이야기는 제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보다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에 집중하세요.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자신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고 관심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응하며 경청하세요. 열심히 듣고 경청했다는 사실을 언어적 신호로 표현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은 결국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토크 원칙들은 진심으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 관점을 우선시하려 노력하면 나머지 토크 원칙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보상은 대화 나침판의 모든 사분면에 있는 욕구, 즉 연결, 즐거움, 방어, 발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